우리 집 좁으니까 네 부모는 주방에 가서 처먹으라고 해. 남편의 이사 승진을 축하하는 파티에서 시어머니가 제 부모님 얼굴에 대고 소리친 한마디였습니다. 수년간 조용히 순종하며 살아온 며느리. 시어머니는 저와 제 부모님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제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서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손에 쥔 유일한 사람을 모욕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1시간 후 제 부모님은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시댁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80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가 찍히고 나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만한 가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끝까지 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마음 정거장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랫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입은 원피스는 명품은 아니었지만 새로 산 옷이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제 위치를 잘 알았기에 너무 튀지 않는 단정한 색을 골랐습니다. 인정은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존중받은 적 없는 며느리. 거실 밖에서는 시끌벅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시댁은 평소보다 훨씬 붐볐습니다. 추가로 놓인 테이블, 새로 깐 붉은색 식탁보, 1층을 가득 채운 화려한 음식들, 벽에는 아들 김민준 이사 승진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파티의 주인공인 남편 민준 씨는 사람들 한가운데 서서 끊임없이 건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누가 축하를 하든 고개를 끄덕이고 누가 칭찬을 하든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이름 붙이기 어려운 공허함만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오후 5시가 거의 다 되어갈 무렵 부모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저는 대문 밖에서부터 두 분을 알아봤습니다. 아버지는 기시다라 색이 바랜 낡은 셔츠를 정성껏 다려 입으셨지만 시골 사람 특유의 투박함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옅은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셨습니다. 손에는 직접 농사지은 배와 사과, 잘 익은 과일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계셨죠. 그것이 부모님의 진심 전부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시댁 대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며 마치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은 세계에 발을 잘못 들일까 두려워하는 듯 안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달려나가 부모님을 맞았습니다. 아빠, 엄마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니는 온화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아버지는 어색함을 감추려는 듯 작게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문을 막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그 시선은 제 부모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더니 과일 바구니에서 멈춘 후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어머, 사돈께서는 일찍도 오셨네요. 목소리가 높거나 거칠지는 않았지만 온몸이 떨릴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부인, 저희가 일찍 와서 뭐 도울 일이라도 있을까 해서요. 시어머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요. 사람 많아서 복잡한데 일찍 와봐야 거치적거리기만 해요. 그렇게 말하고는 휙 돌아서 버렸고 제 부모님은 잘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실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구석자리로 모셔 잠시 앉게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시어머니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윗목은 자리가 찼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임원분들이랑 우리 쪽 친척들 자리로 남겨둬야 하니까 주방 아래쪽에 빈자리 있으니 거기로 내려가서 앉으세요. 그게 편할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갖 음식 냄새가 진동하고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들락거리는 주방. 이 중요한 날, 시어머니가 제 부모님을 위해 마련한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든 채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반대하지도 편들어 주지도 않은 채 제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죠. 여보, 사람도 많은데 그냥 넘어가. 그 말은 무딘 칼날 같았습니다.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아주 깊게 제 마음을 베었죠. 아버지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딸아. 아래층도 좋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과일 바구니를 품에 꼭 안고 아버지를 뒤따랐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굽은 등과 어머니가 불안하게 옷자락을 붙잡는 손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오늘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평생토록 제 부모님은 시댁 식구들 눈에 그저 주방 아래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저는 시끄러운 거실 한가운데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주위에서는 건배 소리와 축하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제 귀에는 방금 들었던 한마디만 맴돌았습니다. 우리 집 좁아 터졌으니. 그리고 바로 그때 제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결심이 내려졌습니다. 시댁 주방은 거실 뒤편에 있었고 수십 년간의 기름 연기로 검게 변한 나무 문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본래 요리하는 사람이나 도우미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지 손님이 앉아서 식사하는 곳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부모님은 그곳으로 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마치 딸이 참석한 파티에서조차 그들은 불청객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거실에서 주방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과일 바구니를 벽 한쪽에 내려놓고 어머니를 위해 의자를 빼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올려놓고 차가운 타일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불평도 원망도 없이 평생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처럼 그저 묵묵히 견디고 계셨습니다. 심장이 아프게 조여왔습니다. 거실의 건배 소리는 여전히 요란했고 누군가 큰 소리로 남편을 축하했습니다. 김이사, 젊은 나이에 성공했네. 앞날이 창창하겠어.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아무도 뒤편 주방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주방 문지방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제 부모님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호기심도 낯댓도 아닌 숨김없는 경멸 그 자체였습니다. 좀 더 안쪽으로 붙어 앉으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가볍게 쏘아붙이는 듯 했지만 주방 안에 사람들에게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렇게 서 있으면 사람들 지나다니기 불편하잖아요. 아버지는 황급히 일어나 의자를 식탁 쪽으로 더 바짝 당겼습니다. 어머니도 허둥지둥 따라하셨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주방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어머님, 제 부모님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휙 돌아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가 지금 뭘 어쩌자는 거야? 우리 집 좁아 터졌으니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네 부모는 부엌으로 꺼져서 밥이나 먹으라지. 뭐가 문제야? 그 말이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는 것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굳게 깨물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차마 흘리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 채 두 어깨가 몇 지에슨 더 내려앉은 듯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주위에 몇몇 친척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못 들은 척했고 어떤 이는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으며 어떤 이는 자신과 상관없는 구경거리를 보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멀지 않은 곳에 서서 여전히 와인잔을 들고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변호의 한마디를 기다렸을 때 그는 그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여보, 일 크게 만들지 마. 오늘 좋은 날이잖아. 하리만 인드리스터 of 좋은 날. 저는 목구멍으로 비웃었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좋은 날일까요? 건배를 받으며 칭송받는 사람의 좋은 날일까요? 아니면 윗목에 앉아 배불리 먹는 사람들의 좋은 날일까요? 제 부모님은 하인처럼 주방으로 내쫓겼는데도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서 주방 천장의 환풍기가 덜컥거리며 돌아가는 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서서 마치 당연한 것을 가르쳤다는 듯 승리감에 찬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만약 오늘 내가 이 분노를 삼킨다면 평생토록 제 부모님은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부모님을 다시 한번 바라본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입가에는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자신도 놀랄 만큼의 미소였습니다. 화해를 구하는 미소도 인내하는 미소도 아닌 마침내 일어서기로 결심한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주방 안의 공기는 기름 냄새, 뜨거운 음식 냄새, 그리고 앞쪽 파티에 소란스러움이 뒤섞여 숨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마치 밀폐된 방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에도 제가 이전의 수많은 날들처럼 침묵하고 인내하고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넘어갈 것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틀렸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의 고생으로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제가 손을 잡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얘야, 괜찮다. 그냥 두렴. 아버지도 서둘러 작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먹든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지 마라. 저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사셨고 평생 남에게 패 끼치는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앞에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딸의 평화를 지켜줄 생각만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빠, 엄마, 저는 천천히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서 식사 안 해요. 크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근처에 있던 몇몇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들렸습니다. 한 친척이 고개를 돌려 쳐다봤고 거실에 웃음소리가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멈칫하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저는 똑바로 서서 부모님의 손을 잡고 주방을 나섰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모든 것이 느려지는 듯 했습니다. 건배 소리가 템고 대화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 의심하는 시선, 그리고 드라마를 기대하는 시선까지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슨 일 있으면 조용히 말로 해. 사람들 앞에서 나 망신시키지 말고. 저는 그를 지난 몇 년간 남편이라 불렀던 그 남자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사님이라 칭송받고 축배를 들던 남자, 그리고 제 부모님이 주방으로 쫓겨날 때 침묵했던 바로 그 남자. 망신이요? 저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장인 장모님이 주방으로 쫓겨나는 건 망신스럽지 않으세요?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서방네, 또 무슨 수작이야? 손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딜 가려면 나중에 가. 집 한가운데 서서 난리 피우지 말고. 저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는 높지도 낮지도 않지만 조용한 공간 속에서 분명하게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리 피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 부모님 모시고 식사로 가는 거예요. 두 분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는 곳으로요. 뒤쪽에서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어머, 진짜 가나 봐.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참 대바라졌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구석에 있던 과일 바구니를 아버지 손에 들려드렸습니다. 아빠, 이거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곧장 문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은 당황하며 망설이는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얘야, 제발 이러지 마라. 저는 부모님께만 들릴 정도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은 저한테 맡기세요. 시댁의 문이 열리고 바깥에 불빛이 쏟아져 들어올 때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문 밖으로 나가면 다시 돌아올 생각 마라. 후회해도 소용없어.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죠. 전화를 걸어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닐 테니까요. 시댁의 문이 등 뒤로 닫혔습니다. 큰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수년간 이어져 온 인내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집 앞 도로는 여전히 차들로 붐볐고 노란 가로등 불빛이 길 위에 번들거렸습니다. 집안보다 공기는 시원했지만 부모님은 마치 무언가 잘못한 사람들처럼 어색한 모습으로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니? 어머니는 걱정스럽게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얘야, 그냥 우리 자취방으로 갔다가 내일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면 사람들이 널 나쁘게 볼 거야. 저는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소박하게 살며 손해보고 인내하는 것에 익숙해져 무시당하는 것마저 당연하게 여기는 두 분을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자취방 안 가요. 오늘 제가 부모님께 식사 대접할게요. 아버지는 놀라셨습니다. 어디서?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 손은 부모님의 생각과 달리 아주 침착했습니다. 저는 주소록을 훑어보다가 아주 간단하게 저장된 번호 하나에서 멈췄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실장님. 젊은 남자의 목소리는 공손했고 평범한 식당 직원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룸 하나 준비해 주세요. 세 사람. 지금이 피크 시간이라 상대방은 정확히 1초간 침묵하더니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도착하십니까? 30분. 네, VIP 룸 준비해 놓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부모님은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한 거니? 저는 어머니의 팔짱을 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실 거예요. 우리는 택시를 탔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불 켜진 시댁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직 파티가 계속되고 있겠죠. 그곳에는 방금 전까지 축배를 들며 제가 감히 저 문 밖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셨고 도시의 불빛이 아버지의 고단한 얼굴 위로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분에 넘치는 일을 저지를까 두려운 듯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택시는 거대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는 정면, 밤하늘에 선명하게 빛나는 간판.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그곳을 보고는 얼어붙었습니다. 여기는 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여긴 5성급 호텔이잖니. 저는 택시비를 내고 어머니가 내리는 것을 도우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여기서 식사할 거예요. 부모님은 투명한 유리문 앞에서 망설이셨습니다. 안쪽으로는 고급스러운 공간,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 그리고 격식 있는 손님들이 보였습니다. 네가 뭘 착각한 거 아니니? 아버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때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빠르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셨습니까, 실장님? 룸은 준비되었습니다. 두 분 모시고 이쪽으로 오시죠. 그 호칭에 부모님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돌아보며 두려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물었습니다. 방금 저 사람이 너를 뭐라고 부른 거니?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부모님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통, 그리고 또 한 통.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쯤 시댁은 혼란이 시작되었을 테니까요. 룸의 문이 닫히고 식당의 소란스러움과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안에는 부드러운 노란 조명이 하얀 식탁보가 깔린 원형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물과 정갈하게 접힌 냅킨이 놓여 있었고 모든 것이 너무나 격식 있어서 부모님은 감히 바로 앉지도 못하고 서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얘야, 이런 데는 음식값이 엄청 비쌀 텐데 그냥 조금만 시키자.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냥 요기만 하고 집에 가자. 우린 아무거나 잘 먹는다. 저는 부모님을 위해 의자를 빼드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마음껏 드세요. 돈 걱정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망설였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 걱정되는구나. 저는 더 설명하지 않고 부모님께 조용히 물을 따라드린 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마치 아주 평범한 식사를 하는 것처럼 태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직원이 들어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평소 드시던 걸로 준비해드릴까요? 아니면 어르신들 입맛에 맞게 주방장 특선으로 준비해드릴까요? 부모님은 당황해서 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제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드시기 편한 걸로 기름기 적고 소화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나가자 부모님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낯설면서도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저 사람들이랑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니?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식사 다 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음식은 하나씩 접시에 담겨 나왔고 너무나 아름답게 차려져 있어서 아버지는 이렇게 예쁘게 차려놓으니 먹기 아까울 정도네 라며 감탄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입 맛보신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맛있는데 느끼하지가 않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제 부모님은 누구에게 쫓겨나거나 무시당하지 않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계셨으니까요.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 번, 또 한 번, 그리고 연달아서
화면을 힐끗 보니 남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화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화면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다음은 시댁의 한 친척.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요한 일 아니에요. 하지만 휴대폰은 조용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진동하며 화면을 밝혔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래도 한번 받아보렴. 저렇게 많이 전화하는 걸 보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정말 제가 받아야 할 전화라면 정중하게 말하겠죠. 지금은 일단 식사부터 마저 해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쯤 시댁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파티는 중단되었을 것이고 남편은 추궁당하고 있을 것이며 시어머니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을 겁니다. 늘 남을 마음대로 부리는데 익숙했던 사람이 갑자기 무시당하면 오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휴대폰이 몇 번 더 울리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아까보다 더 맛있게 식사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시간만 더 지나면 저 전화들은 더 이상 질책이 아니라 애원이 될 것이라고. 제가 등 뒤로 문을 닫고 나온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시댁의 분위기는 파티 시작 때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사 승진 축하 파티는 여전히 성대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음식은 아직 따뜻했고 술은 반쯤 따라져 있었지만 시끌벅적하던 웃음소리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잡담은 끊겼고 사람들의 시선은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나갔던 문 쪽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휴대폰을 든 채 받지 않는 전화 신호음이 반복될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제게 10번째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한 친척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김이사, 자네 부인 정말로 가버린 건가? 남편은 대충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잠깐 화가 나서 그런 걸 거예요. 금방 돌아오겠죠. 하지만 그 자신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석에 앉아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잔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라는 게 어쩜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을까. 그녀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감히 파티 중간에 나가버려? 그것도 친정 부모까지 데리고?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한 고모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요즘 애들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저 모양이야.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해.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문가에 앉아있던 한 삼촌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 손님이 이렇게 많은데 사돈을 주방으로 내쫓는 건 누가 봐도 심했어. 그 말은 작은 가시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휙 돌아보았습니다. 아주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집에서 내가 자리를 정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삼촌은 대답 대신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빠르게 말했고 불과 몇 초 후 시어머니의 안색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녀는 아까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이 낮아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실은 점차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시선은 휴대폰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착각하신 거겠죠. 이 일이 어떻게 오늘이랑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치 모든 기력을 빼앗긴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남편이 다급하게 다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방금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 서류에 문제가 생겼다고 긴급 확인이 필요하다는구나. 무슨 문제요?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회사 서류는 문제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세한 건 말해주지 않고 그냥 배후에 있는 어떤 사람과 관련이 있다고만 했어.
거실의 분위기는 즉시 달라졌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일찍 가봐야 한다며 핑계를 대고 일어섰습니다. 어떤 이는 몰래 시계를 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부하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참 울린 후에야 상대방이 받았습니다. 나야, 회사에 무슨 일 없지?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짧은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그는 목소리를 높여 되물었습니다. 계약 체결을 잠정 중단하라고 했다고? 그는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몇몇 거래처에서 갑자기 이유도 없이 협력을 보류하겠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시어머니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한때 그렇게 떠들썩했던, 그러나 이제는 걱정과 의심의 눈초리만 남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그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아주 사소한 사실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며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그저 미소 지으며 떠났다는 것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밤은 완전히 깊어졌습니다. 시댁의 불은 여전히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더 이상 축배를 들 기분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음식은 식어갔고 반쯤 남은 와인에도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핑계를 대고 일찍 돌아갔고 어떤 사람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5통, 20통, 30통.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을 이리저리 서성였고 발걸음은 평소보다 훨씬 다급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명령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해봐. 그녀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받을 때까지 계속해. 남편은 다시 전화를 걸고 또 걸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0통을 넘어섰을 때 그는 비로소 정말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연 씨가 이렇게까지 제 전화를 안 받은 적이 없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발을 들인 이후로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거나 대들거나 소란을 피운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그런데 오늘 저는 눈물 한 방울 없이 매달리지도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깔끔하게 떠났습니다. 시어머니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랐지만 이번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형님, 거래처에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상한 걸 물어보네요. 우리 쪽이랑 하던 계약을 재검토하고 있다는데요?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뭘 재검토한다는 거야? 그녀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만. 그녀는 습관처럼 소리치려 했지만 이어진 대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위는 우리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니랍니다, 형님. 휴대폰이 시어머니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친척이 서둘러 물었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시어머니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몰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전에 없던 두려움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 거의 80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며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어머니, 설마 세연 씨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걸까요? 그 질문은 아주 작게 터져 나왔지만 쥐 죽은 듯 조용한 거실 안에서는 아주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소리치지도 야단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휴대폰을 들어 다시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위세가 없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려도 제가 받지 않자 그녀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목소리는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가, 내가 말실수한 거 안다. 그러니 제발 집에 와서 얘기 좀 하자꾸나. 내가 부탁할게.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그녀는 아주 무서운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침묵하며 돌아설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를 잘못 건드렸는지 알게 된다는 것을. 식사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좀처럼 보기 힘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처음처럼 불안하게 주위를 살피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치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무언가를 떨어뜨릴까 두려운 듯 조심스럽게 음식을 집으며 단정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두 분이 평온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 80통. 남편의 이름이 통화 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사이사이 시어머니와 몇몇 친척 그리고 모르는 번호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화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렇게 많이 전화가 오는데 정말 안 받을 거니? 저는 미소 지으며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에요, 엄마. 바로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이름은 아주 짧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저는 방 밖에 작은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레스토랑 정원 어딘가에서 풍겨오는 꽃향기가 실려왔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수화기 너머에서 중년 남성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별일 없으십니까? 저는 빙빙 돌리지 않고 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모든 게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쪽 집안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속 연락이 가고 있고 거래처들은 협력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저는 짧게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느 선까지 처리하길 원하십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부모님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좀처럼 보기 힘든 온화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직 일을 크게 벌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만 깨닫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만 하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 전화니?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아는 분이에요. 어머니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레스토랑에 들어온 순간부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니?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부모님께만 들릴 정도로 말했습니다. 잘못된 일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였는데 목소리가 너무 떨려서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안다. 제발 집에 와서 얘기 좀 하자꾸나. 저는 열어보지 않고 화면을 껐습니다. 오늘 밤 그들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올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번에 제가 나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주방 아래에 서 있는 며느리가 아닐 겁니다. 식사는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직원이 따뜻한 차를 가져와 조용히 테이블에 놓고 나갔습니다. 부모님은 나란히 앉아 방금 먹었던 음식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마치 바깥의 소라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끄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이름과 함께 부재중 전화 83통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저는 테이블에서 조금 떨어진 유리창가에 서서 아래 주차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차량의 불빛들이 부서진 조각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주 짧은 한마디였지만 수화기 너머의 남편은 감정이 북받친 듯 했습니다. 세연아, 어디야? 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완전히 쉬어 있었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지금 집이 얼마나 난리인지 알아?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평온하게 되물었습니다. 절 찾으시는 게 저를 걱정해서요. 아니면 당신 집에 문제가 생겨서요?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는 당황했습니다. 난 네 남편이고
널 걱정하는 게 당연하잖아.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아주 작지만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정말 절 걱정했다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제 부모님께 주방에 가서 식사하라고 했을 때 당신은 침묵하지 않았겠죠. 수화기 너머에서는 더 이상 다급한 외침 대신 무거운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꺾였습니다. 이렇게가 어떤 건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거래처에서 계약을 보류한 거요. 아니면 은행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요. 그는 경악했습니다. 당신 다 알고 있었어? 제가 왜 알고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그는 거의 애원하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집에 와. 세연아, 우리끼리 얘기 좀 하자. 어머니도 많이 걱정하고 계셔. 그만해요.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안 돌아가요. 적어도 사과하러 돌아갈 일은 없어요. 세연아, 너 지금 너무 일을 크게 만들고 있어. 내일 이 이사 자리 장난이 아니라고. 저는 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거 알아요? 저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전단 한 번도 당신의 일을 망치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하지만 그 자리가 그렇게나 연약한 것이었다는 것도 미처 몰랐네요. 긴 침묵, 수화기 너머로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야? 그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아주 부드럽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오늘 가진 모든 것은 제 부모님을 무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말을 마친 후 저는 그가 더 말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테이블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묻지 않고 마치 어느 정도 이해했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찻잔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아주 평온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가장 공포에 떨 사람은 더 이상 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화가 끊긴 후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에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서성이지도 소리치지도 비난의 말을 쏟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난생 처음으로 상실의 두려움이라는 낯선 감정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세연 씨, 안 돌아온대요. 시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전까지만 해도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반짝이는 거실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파티는 언제 끝났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집이 무서울 정도로 텅 비었다는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걔가 다른 말은 안 하더냐?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더 이상 위험이 없었습니다. 말했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세연 씨 같지가 않아요, 어머니. 그냥 화가 난 것 같지가 않아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근처에 앉아있던 한 친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사돈댁에 가서 먼저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 우리가 너무 심했잖아. 몇 시간 전이었다면 시어머니는 그 말을 단칼에 잘랐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주 무거운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사과라. 이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 같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고모가 되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까 은행에서 어떤 이름을 언급했어. 방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다시는 들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름이었지.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름인데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마른 침을 삼키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네, 아내가 몇 년 전 우리 회사를 구해준 그 배후의 인물과 관련이 있는지 물어보더구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경악했고 나이든 한 삼촌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일은 오래전에 끝난 거 아니었나? 시어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시선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기에 내가 이렇게 방심했던 거야. 그녀는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너 우리 회사가 거의 부도날 뻔했던 거 기억하니? 네가 아직 승진하기 전 빚더미에 앉고 은행에서 독촉이 빗발치던 때 말이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있겠어요. 그때 누군가 보증을 서주지 않았다면 회사는 망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서류에 서명만 하고는 사라지셨죠. 시어머니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방금 은행에서 내게 물어보더구나. 내 며느리가 바로 그쪽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냐고. 방아는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한 친척이 내뱉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애는 그렇게 평범해 보였는데 평범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았던 거야. 남편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태어남, 집을 나설 때의 미소, 은행의 전화, 거래처의 외면,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나의 마지막 한마디. 그는 속삭였습니다. 만약 정말 세연 씨가 시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난생 처음으로 큰 소리치지 못했습니다. 내일 그녀가 말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든 그 애가 있는 곳을 찾아내야 한다. 명령하거나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정중하게 대화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거의 갈라지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모욕한 거라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단순히 파티 하나로 끝나지 않을 테니까. 다른 곳, 5성급 호텔의 조용한 룸 안에서 저는 부모님께 차를 따라드리고 있었습니다. 저편에서는 폭풍이 막 시작되고 있었지만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하게 될 현실은 진실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저는 아주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아침 햇살이 얇은 커튼을 뚫고 들어와 넓고 조용한 방 안을 비추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옆으로 누워 한 손을 가슴에 얹고 고른 숨을 내쉬고 계셨고 아버지는 창가 쪽으로 얼굴을 돌린 채 평생 그러셨듯 조심스러운 자세로 잠들어 계셨습니다. 저는 일어나 물 한 잔을 따르고 오랫동안 두 분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전화도 모르는 번호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로비에 와 있다. 너와 네 부모님을 꼭 뵙고 싶구나. 저는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부모님을 조용히 깨웠습니다. 어머니가 잠결에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부모님을 뵙고 싶어 하는 분이 계세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평생 남에게 패 끼치기 싫어하는 사람의 습관처럼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시댁 쪽에서 왔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실히 얘기는 해야겠지. 우리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아침의 호텔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카운터 뒤에 꼿꼿이 서 있었고 노란 조명은 어젯밤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리창 근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화장 없이 수수한 옷차림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어제 파티 한가운데서 온 집안을 호령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벌떡 일어섰지만 이내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제 부모님과 마주쳤다가 이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공손해서가 아니라 감히 사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서였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일찍 왔네요. 두 분께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단 두 마디였지만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핸드백을 옆에 단정히 놓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지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움츠러든 모습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제가 맞은편에 앉았고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 말이 넓은 로비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오만했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꽉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두 분께 사과드립니다. 두 분 마음에 상처를 드린 것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제 부모님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시선은 여전히 오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부드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 누구도 특히 자기 며느리의 부모는 무시하지 마세요. 목소리를 높이거나 책망하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제자리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가, 혹시 나하고만 잠깐 얘기할 수 있겠니?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익숙한 위세 대신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여자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따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회사 일 혹시 네가 한 거니? 저는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과한 짓은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이에요.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럼 이제 멈춰줄 수 있겠니?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건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깨닫느냐에 달려 있겠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있다가 마침내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제가 일어섰습니다. 제 부모님은 쉬셔야 해요.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죠. 시어머니도 따라 일어서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런 말을 할 기회를 줘서 고맙다. 우리가 돌아서려는 순간 로비 입구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셔츠는 구겨지고 옷깃은 비뚤어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밤새 잠 못 이룬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제 부모님 앞에서 소리치거나 명령하는 대신 평소보다 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마 평생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을 겁니다. 너 왔구나.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며 책망과 피로가 섞인 눈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집안의 지휘관이 아닌 그저 지친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제 부어머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등 뒤로 한 채 꼿꼿이 서 계셨고 시선은 차분했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더 이상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분께 죄송합니다. 그 세 글자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게 나왔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어제 제가 두 분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은 그저 낯선 거리감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일이다. 하지만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도 있는 법이지. 어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명예 때문에 사과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존중받고 싶을 뿐입니다. 남편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세연아, 집에 가서 나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아니에요.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언제? 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을 때요. 당신은 제 남편이지만 그 이전에 저는 제 부모님의 딸이라는 사실을요. 그 말에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과 저를 번갈아 보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그녀는 제 부모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두 분께 제대로 된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보셨고 어머니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주방 아래 손님이 아니라 우리 딸의 부모 자격으로 받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날 점심 식사는 아주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더 높은 사람도 더 낮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윗목도 아랫목도 없었고 경멸이나 경계의 시선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제 부모님께 음식을 덜어드렸고 그 모든 행동은 마치 사람 되는 법을 다시 배우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의 결정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제가 일어섰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방으로 가볼게요. 남편이 따라오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연아, 제발 나를 떠나지 마. 저는 그를 오랫동안 돌아보았습니다.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저 예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을 뿐이에요.
그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분노가 아닌 진정한 상실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오후는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부모님은 방으로 돌아가 쉬셨습니다. 문은 조용히 닫혔지만 제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경계선처럼 느껴졌습니다. 과거에 제가 감수했던 것과 앞으로 절대 감수하지 않을 것 사이의 경계선. 남편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기다렸습니다. 부르지도 붙잡지도 않고 그저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곳에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제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얘기 좀 해.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습니다. 전부 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없는 작은 응접 공간에 앉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제 부모님도 없었습니다. 한때 부부였던 두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는 대신 되물었습니다. 만약 어제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두 분께 사과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게 앞으로 뭘 할 거냐고 묻지 마세요. 우리가 아직 같은 편에 서 있는지부터 물어야죠.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난 당신을 선택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아니요.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선택한 건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제 편에 설 용기가 있었을 때여야 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고칠 수 있어. 한 번은 고칠 수 있겠죠.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의 습관도 고칠 수 있을까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엿들으려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래 얘기하는 것 같아 나와 보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책망도 무거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온 한 남자의 시선이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내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아는가?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고 싶었기 때문일세.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스스로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있는지. 그 말에 그는 멈칫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글자 한 글자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된다는 건 그저 중간에서 양쪽을 조용히 시키는 게 아닐세. 남편이 된다는 건 설령 그 선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옳은 편을 선택하는 것일세. 그곳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내 딸은 아버지는 저를 보셨습니다. 어려서부터 고생을 많이 했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시집을 간 게 아닐세. 그저 자기 부모가 무시당하지 않게 해줄 한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야. 아버지는 다시 남편을 보았습니다. 자네가 그걸 할 수 있다면 이 가족에게는 아직 길이 있겠지.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일찍 손을 놓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일일세.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마침내 그는 일어나서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명도 애원도 없는 단 4글자였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더 이상 분노도 맹목적인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냉정한 깨달음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걸음을 옮길 때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저는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창가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밖은 도시의 불빛으로 화려했고 삶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간 후였습니다. 남편은 충분한 거리를 둔 채 제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생각은 다 정리했어? 그가 피곤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제 당신이 주방에서 침묵했던 그 순간부터 생각했어요.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변할게. 당신 편에 설게. 어머니께도 확실히 말씀드릴게.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그저 예전 같지 않은 믿음. 당신 말이 맞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신이 용기를 내는지 아닌지를 기다리며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이혼하자는 거야?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난해서 혹은 부유해서 당신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에게 제 부모님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지 않아서 떠나는 거예요. 그는 의자에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다가 마침내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졌어. 카밍 오로보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진 것이 아니었다. 너무 오랫동안 잘못된 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진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앞서는 사람도 아래 앉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세 사람이 진짜 가족처럼 조용히 웃고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는 않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오래 참았던 게 아쉬울 뿐이에요. 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때 일어설 줄 아는 것이 진짜 강한 거다. 도시 저편에서는 시댁이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운 소문이나 불명예는 없었지만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연약했는지 깨닫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마지막으로 한 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가, 돌아와 달라고 부탁할 염치는 없구나. 그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저 원망만은 말하다오. And there's more again. 저는 아주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돌아가지도 않을 거예요.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저는 앞에서 천천히 걷고 계신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거의 평생을 함께 걸어온 두 분의 뒷모습.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딸 옆에서 고개 숙이지 않고 걷고 계셨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제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결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제 부모님은 다시는 그 누구의 주방 아래에서도 식사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슬퍼서도 아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천천히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마치 난생 처음으로 누구를 위해 변명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방은 조용했고 벽시계는 규칙적으로 똑딱거렸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잠드셨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깊고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나온 이후로 두 분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멀리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조명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이 한때는 제가 평화를 지키고 뒤처지지 않고 며느리로서 자격이 있기 위해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제 부모님의 자존심보다 훨씬 작고 보잘것없었다는 것을 저는 그날 오후를 떠올렸습니다. 주방에 멍하니 서 계시던 아버지, 고개를 숙이셨던 어머니, 그리고 침묵했던 남편. 그 침묵은 소란스럽지 않았지만 그 어떤 꾸짖음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떤 상처는 말을 너무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목소리를 내야 할 사람이 침묵을 선택했기 때문에 생깁니다. 저는 자문했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나 역시 침묵을 선택했다면 10년 후, 20년 후 다른 파티에서 제 부모님은 어디에 앉아 계셨을까? 주방. 아니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어느 구석에.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제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항상 존중받기 위해 허락을 구해야만 했던 삶에서 막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때 저는 아주 다른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불안하지도 가슴이 답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너무 오랫동안 지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이상한 해방감만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차를 끓이고 계셨고 어머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풍경 속에서 저는 이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천천히 살고 계셨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아주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니?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엄마.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다. 단 세 글자였지만 저는 그것이 저를 위한 대답일 뿐만 아니라 딸을 위해 인내해왔던 지난 모든 세월에 대한 어머니 자신의 대답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전 남편에게서 온일지 않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아주 짧았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저는 그 문장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원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과는 제때 도착하면 치유가 되지만 너무 늦게 도착하면 그저 마침표가 될 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게 그 이야기는 이제 닫을 때가 되었습니다. 새 집은 크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새소리가 들리고 오후에는 문 앞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곳은 아니었지만 들어서는 순간 제 부모님이 편히 숨 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사 온 날 어머니는 모든 구석을 정성껏 닦으셨습니다. 더러워서가 아니라 손에 익은 습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가져온 낡은 화분들을 정리하며 마치 이곳이 오래 머물 만큼 평온한지 확인하려는 듯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집이 작구나. 아버지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낼만 하다. 단 4글자였지만 저는 아버지에게 지낼만 하다는 것이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문을 열고 화초에 물을 주셨습니다. 시계를 보거나 서두를 필요가 없었죠. 어떤 날은 새로 돋아난 어린 잎사귀를 보며 한참을 서 계시다가 혼자 미소 짓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요리를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시간에 맞추거나 짜다 싱겁다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오직 우리 가족의 입맛에 맞게 요리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아주 간단한 음식을 해놓고도 제가 일하느라 밥대를 놓칠까봐 저를 불러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어느 점심 온 가족이 식사를 하다가 어머니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밥 먹는데 체하지가 않네. 저는 멈칫했습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랜만이지. 아무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셋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아무리 잘 차려진 밥상에 앉았어도 마음속에는 항상 무언가 내려가지 않는 덩어리가 있었다는 것을. 오후가 되면 어머니는 캔마루에 앉아 낡은 옷들을 정리하셨습니다.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박한 삶에 익숙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는 어머니에게서 아주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경계하는 기색이나 주위를 살피는 눈빛 대신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 사람처럼 모든 것을 천천히 하셨습니다. 어느 날 이웃이 들러 물었습니다. 댁에 따님이랑 같이 사시나 봐요? 어머니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딸이에요. 더 이상의 설명도 하소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에서 예전에는 감히 드러내지 못하셨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TV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중간에 조르셨고 어머니는 얇은 담요를 덮어주셨습니다. 아주 익숙한 행동이었지만 더 이상 예전 같은 걱정스러운 기색은 없었습니다. 저는 두 분을 보며 문득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필요했던 것은 그저 평온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것을. 부유하거나 남보다 나을 필요 없이 그저 무시당하지 않는 곳. 잠들기 전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와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마라. 지금이 딱 좋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분을 너무 힘들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탓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오래 참았을 뿐이지. 그날 밤 저는 창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아주 평온한 마음으로 누웠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많겠지만 적어도 제 부모님은 더 이상 그 누구의 주방 아래에서도 식사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승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에서는 더 이상 일을 크게 벌이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다급한 전화도, 재촉하는 문자도,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을 거이라는 말도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조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습니다. 그에게서는 더 이상 자신감 넘치고 바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회의는 길어졌고 미간을 찌푸리는 일이 잦아졌으며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오랫동안 휴대폰을 멍하니 쳐다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이사직함은 그대로였지만 권력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친했던 거래처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어떤 이는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핑계를 댔고 어떤 이는 약속을 잡았다가 취소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사교 모임도 이제는 몇몇 얼굴만 보일 뿐이었고 모두가 이전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변화를 아주 빨리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녀가 왜 모든 것이 그렇게 빨리 변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회사로 전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조용히 한 가지를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직 그 애랑 연락하니?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예전에는 그 애가 순한 게 약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알고 보니 가장 순한 사람이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을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더구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방금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식사 시간, 한때 시끌벅적했던 그 집은 텅 빈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돈과 지위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아주 긴 침묵이 대신했습니다. 한 번은 한 친척이 무심코 물었습니다. 그 며느리는 요즘 어떻게 지낸대?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잘 지내. 단 3글자였지만 아무도 감히 더 묻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잘 지내는 것만으로도 아주 무거운 대답이 된다는 것을 이쪽에서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이상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제가 부모님과 함께 앉아 있을 때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그쪽에서 더 이상 널 귀찮게 하진 않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엄마.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깨달았겠구나. 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무엇을요? 침묵하는 모든 사람이 만만한 것이 아니며 인내하는 모든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어떤 가족이든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가족은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꿈도 꾸지 않고 아주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제 인생이 진정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제 삶은 익숙한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소란스럽거나 큰 변화는 없었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부모님을 모시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아버지는 낮은 나무가 늘어선 길을 좋아하셨고 어머니는 단골 채소 가게를 유심히 보셨습니다. 두 분의 대화는 아주 사소했습니다. 오늘 나무에 새잎이 났네. 어제 끓인 국이 좀 짰어. 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다시 일에 복귀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냐고 묻는 사람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능력만으로 일했고 누구의 뒤에 설 필요 없이 결정을 내렸으며 매일 저녁 어떤 역할에도 빚진 감정 없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어떤 이가 호기심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설명 같은 거 안 하실 거예요? 적어도 사람들이 실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는 해야죠.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는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충분히 올바르게 살면 설명은 저절로 따라오거나 혹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옛 지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요즘 많이 달라지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달라졌다고? 저는 제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이상 잘못된 자리에 놓이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저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체면을 잃을까, 서툴러 보일까, 혹은 눈치 없어 보일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두려움들은 스스로가 허락할 때만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제게 생선살을 발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널 보면 마음이 놓인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다. 지금처럼 살면 돼. 그 두 마디는 제게 그 어떤 칭찬보다 큰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화장도 억지로 감춘 피곤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한 여자.
하지만 더 이상 거짓된 평화를 위해 자존심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머릿속에는 더 이상 만약에 그랬더라면 같은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 분명한 확신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 인생에서 나는 다시는 누군가에게 자리를 구걸하기 위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주 부드러운 비가 내렸습니다. 세찬 소나기가 아니라 길가의 먼지와 조급함을 씻어내기에 충분한 가랑비였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아주 자연스러운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생선 조림 한 접시, 그리고 데친 나물, 어머니가 아주 익숙하게 만드신 소박한 음식들이었습니다. 누구의 입맛을 물을 필요도 없이 그저 우리 가족의 저녁 식사였기 때문에 만드신 음식들. 아버지는 식탁에 먼저 앉아 젓가락을 단정하게 놓으셨습니다. 어머니가 국그릇을 내오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먹자, 얘야. 누구를 기다릴 필요도,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가끔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꼿꼿한 자세, 어머니의 온화하지만 평온한 미소,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부터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다는 것을. 식사를 하던 중 어머니가 문득 입을 여셨습니다. 예전에 주방으로 내려가서 밥 먹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화나지는 않았단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냥 슬펐지. 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침묵하는 걸 보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주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네가 일어섰지. 그걸로 충분하다. 충분하다는 그 세 글자에 목이 메었습니다. 저 때문에 평생을 인내해온 두 분을 보며 저는 이전에는 감히 생각조차 못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어떤 결혼이 부모님의 자존심과 맞바꿔야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는 것을. 어머니는 제게 생선살을 발라주시며 온화하게 웃으셨습니다. 이제 됐다. 집이 작아도 괜찮아. 아무도 고개 숙일 필요 없으면 그만이지.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이 집 안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경멸 어린 시선, 파티 한가운데서 들었던 잔인한 말, 그리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그 문을 나섰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제가 부모님의 편에 서기로 선택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은 저절로 제 편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밥그릇을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드세요, 아빠. 엄마, 국 씻겠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평생 기억할 한마디를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넓을 필요 없다. 자존심이 머물 자리만 있으면 되는 거다. 저는 제 이야기가 승패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침내 바로 서는 법을 배운 한 자식의 이야기이며 마침내 제자리에 앉아 식사하게 된 한 가족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밖의 비는 서서히 그쳤고 제 마음속은 진정으로 평온해졌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승패나 우열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아주 소박한 한 가지를 상기시켜줍니다. 화목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자존심을 팔지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이 당신의 부모님을 무시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어떤 고통은 꾸짖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당신을 지켜줘야 할 사람의 침묵에서 옵니다.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자식이 되어도 결국 한 가지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결혼이 당신의 부모님을 고개 숙이게 만든다면 그것은 더 이상 행복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인내일 뿐입니다. 인생은 남보다 나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 바로 서고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자리에 놓이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은 넓을 필요 없습니다. 자존심이 머물 자리만 있으면 되니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가족을 위해 침묵했거나 혹은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경험이 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이야기를 널리 퍼뜨려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마음 정거장 채널을 구독하시고 가족의, 결혼, 그리고 인간의 품격에 대한 평범하지만 깊고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주세요. 이야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는 마음 정거장이었습니다.